자연어 처리 강의 시작할게요. 우리가 작년에는 그 밑바닥부터 시작하는 딥러닝 1으로 이제 공부를 했는데, 이제 첫 번째 챕터가 이제 파이썬에 대한 내용을 이제 요약을 해놨어요. 우리는 그 챕터 1을 이제 패스를 해서, 챕터 2부터 이제 진도를 나갔죠. 요번에 학기는 이제 교재가 밑바닥부터 시작하는 딥러닝 2인데, 첫 번째 챕터가 이제 밑바닥부터 시작하는 딥러닝 1의 이제 핵심적인 내용을 이제 요약을 해놨어요. 그래서 역시 패스를 하고, 작년처럼 챕터 2부터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2장 자연어와 단어의 분산 표현. 맨 처음 나오는 게 이제 시소러스라는 거예요. 시소러스는 어떻게 보면 이제 사전 같은 건데, 사전인데 다른 점이 뭐냐면 어떻게 이 개념들을 굉장히 이렇게 트리로 체계화를 해놨어요. 뜻이 비슷한 단어를 그룹으로 분류하고, 그러니까 오토모빌, 머신, 모토카, 이거 이제 다 카하고 이제 같은 그룹으로 이제 분류가 되는 거죠. 그리고 단어 사이의 상위와 하위 관계를 트리로 체계화. 그러니까 상위 개념하고 하위 개념이 있잖아요. SUV의 상위 개념이 이제 카죠. 카의 뭐 한참 이제 상위 개념이 오브젝트, 뭐 물체, 이런 거죠. 이렇게 이제 상위 개념과 하위 개념을 이렇게 트리로 이렇게 족보를 만든 거예요. 족보를 만든 거죠. 근데 이 시소러스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머신러닝하고는 정반대 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소러스는 이렇게 뭐 동의어 그룹을 만들고 이제 상위 개념과 하위 개념을 이제 그 트리로 이제 족보를 만드는 게 사람이 직접 개입해서 수작업을 한 결과물이거든요. 근데 머신러닝은 어떻게 해요? 사람이 룰을 직접 정하지 않고 머신이 데이터로부터 이제 스스로 학습을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소로스는 어떻게 보면 머신러닝의 철학과는 정반대인데, 맨 앞에 이제 시소로스가 나온 이유는 제 생각에는 어떻게 보면 보색 대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시소로스 이렇게 사람이 직접 개입을 하면 이렇게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구나라는 거죠. 일단 시소로스의 이제 유명한 이제 워드넷을 한번 볼게요. 먼저 워드넷을 불러오겠습니다. NLTK, 그러니까 내추럴 랭귀지 툴킷에서 워드넷을 불러드리고요. 그 다음에 신세츠라는 걸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카에다가. 그러면 요거는 이제 카의 영어 왜 고등학교 때 이제 영어 공부할 때 어려운 점이 단어 하나의 의미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카에는 이렇게 사전적인 의미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의미, 뭐 이게 가장 많이 쓰는 의미겠죠. 자동차. 이거를 첫 번째 의미를 일단 카라고 놓고 이 카의 데피니션 한번 정의를 볼게요. 정의를 보면은 뭐 네 바퀴로 뭐 굴러가는 뭐 이렇게 탈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이 나오죠. 이제 정의가 나와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아까 전에 동의어들은 이렇게 같은 그룹으로 묶어놨다고 그랬는데 이제 카의 동의어들이 이렇게 쭉 나오는 거죠. 요거는 이제 패스예요. 그러니까 이 족보에서 이제 카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이제 족보를 타고 이제 계속 조상을 따라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 점점 이렇게 추상적으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예, 점점 이렇게 추상적으로 이게 계속 부모의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0이라고 있는데 이제 1도 있어요. 1 해보면 뭐가 다른가 싶은데 그러면 요거를 떼볼게요. 이걸 떼보면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요. 이 두 가지가 나오는 거는 요 트리를 따라 올라가는데 이제 한 가지 패스만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두 가지 이상의 패스가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족보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제 부계를 따라갈 수도 있지만은 이제 모계를 따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출발점은 다 이제 카에서 출발을 하는데 이 루트를 이제 위로 올라가는 이제 두 가지 루트로 이제 따라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0이면 이제 0번째 루트를 보겠다는 거고 1은 이제 첫 번째 루트를 보겠다는 거예요. 카라고 놓고 카 그리고 나불 소설이죠. 또 개
그리고 모터사이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부 이렇게 그 네 가지를 놨어요. 카하고 너블하고 덕하고 모터사이클. 이제 그 의미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게 넘버 원. 이건 넘버가 아니라 나운이구나. 명사라는 의미예요. 이제 첫 번째 의미를, 이제 각각 다 카, 너블, 덕, 모터사이클이라고 놨어요.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 의미로서, 우리가 선택을 했어요. 패스 시밀레리티라고 나왔는데, 그러면 이제, 뭐, 시밀레리티니까 유사성이죠, 유사도. 그러니까 자동차하고 소설하고 유사성, 뭐 별로 유사성이 없죠. 뭐 이렇게 값이 나왔어요. 한번 유사성을 봅시다. 또 이번에는 덕에 대해서 보면 이렇게 나오고, 뭐 이것도 사실 별로 상관이 없는 거죠. 이거는 모터사이클은 그 자동차고 오토바이는 상당히 유사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족보로 치면 뭔가 친척 관계에 있는 거죠. 친척 관계에 있는. 이렇게 보면 값이 밑에 게 제일 크죠. 그러니까 시밀레리티 값이 클수록 어떻게 보면 가장 유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이제 수학에서 그래프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제 수학에선 두 가지 의미로 쓰이는데, 이제 고등학교 때 배운 뭐 함수의 그래프, 뭐 이게 가장 일반적인 의미고, 또 다른 의미로는 이런 어떤 네트워크 같이 생긴 걸 이제 그래프라고 그래요. 이제 점을 버텍스라고 하고, 그가 점과 점 사이를 이은 거를 이제 엣지라고 부르는데, 이 그래프 시어리라고 이제 수학에서 굉장히 큰 분야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버텍스와 버텍스가 얼마나 가깝냐라는 게 사실 이 단어의 유사성을 측정하는 도구일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가깝냐라는 걸 잴 때 뭐 가장 단순한 방법은 가장 빠른 패스가 몇 칸을 가느냐라는 게 사실 가장 뭐 이렇게 직관적인 방법인데, 이거는 보면 이제 그 자연수가 아니죠. 자연수가 아니니까 뭔가 이제 그래프 시어리에서 뭔가 이제 그 버텍스 사이의 거리를 재는 측정하는 이제 뭐 방법이 있겠죠. 방법이 있긴데, 뭐 저는 이제 수학이 전공인데 그래프 시어리가 전공이 아니어가지고 뭐 어떤 유사도를 썼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이게 책에 이제 부록에 보시면 뭐 유사도를 측정하는데 이거 말고도 뭐 두 가지 얘기가 더 나와요. 유사도 얘기가. 그래서 그래프 시어리에서 이제 유사도를 측정하는 그걸 아마 빌려온 것 같아요. 그 이론을 빌려와가지고 이 버텍스 사이에 유사도. 그러니까 아마 그래도 그 기반은 버텍스 사이에 얼마나 많은 그 패스를 가야, 패스가 가까우면은 숫자가 작을 테고, 멀면 값이 크게 나오겠죠. 이제 족보로 치면은 버텍스가 가까우면 뭔가 이렇게 그 친척 관계고, 이제 멀면 이제 뭐 이렇게 별로 상관이 관계가 없는 거죠. 이래서 이제 워드넷을 잠깐 맛보기로 봤는데, 뭐 이걸 사실 체계적으로 공부하실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지금 머신러닝을 공부를 하고 있고, 워드넷은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직접 수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머신러닝하고 정반대에 있는 거고, 우리는 이제 보식 대비를 위해서 그냥 잠깐 보는 거고, 그냥 맛보기로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생각을 하시고, 이걸 이제 체계적으로 공부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 시소로스의 이제 문제점이 있는데, 우리 이제 교과서에 나온 거를 이제 차례대로 해보면 시대의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우리 말이라는 게 왜 우리 고등학교 국어 시간에 배우잖아요. 이게 시간에 따라서 이제 시대에 따라서 계속 이렇게 말의 의미가 바뀌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챕터 맨 시작하는 부분에 보면 이제 백투더 퓨처 영화의 이제 대사가 나와요. 헤비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제 옛날에는 헤비라는 말이 그냥 무겁다라는 의미가 있고, 뭐 이렇게 심각하다 뭐 이런 의미는 없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백투더 퓨처는 제가 이제 그 중학생 때 봤던 영화인데, 잠깐 볼게요. Precisely. Whoa, this is heavy. There's that word again, heavy. Why are things so heavy in the future? Is there a problem with the Earth's gravitational? 이거예요. 예. 그래서 좀 헤비가 비속어의 의미로 이제 현재는 무겁다는 의미하고 뭐 심각하다 이런 말을 쓰는데, 저는 비속어라는 건 처음 알았는데, 저 넘었을 때 더 프로프 이즈 헤비 뭐 이런 식으로 쓴 적이 있거든요. 뭐 증명이 뭐 너무 복잡하고 어렵다 이런 의미로 썼는데, 이게 비속어였더니 앞으로는 이제 논문에다 헤비란 말을 쓰면 안 되겠어요. 예. 그래서 이제 시대에 따라서 계속 바뀌어요. 시대에 대해서 계속 바뀌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수작업을 할 것 같으면 그거를 바뀐 걸 계속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잖아요. 이 워드넷을 보시면 저도 처음에 이거 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걸 사람이 직접 다 수작업으로 이 작업을 했단 말이야. 얼마나 많은 그 시간과 에너지가 들어가겠어요. 여러 사람들의. 그래서 이 업데이트에 대응하기가 이제 힘들다라는 거예요. 업데이트에 대응하기가 힘들다. 반면에 머신러닝의 장점은 예를 들면 우리가 저번 학기에 배웠던 그
이제 CNN 합성국 신명망의 경우에 보면 이 처음부터 이제 학습을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미지를 분류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학습을 할 수가 있는데 이미 학습이 끝난 그러니까 좀 보편적인 그 이미지로부터 학습이 끝난 그러니까 뭐 대표적인 건 뭐 이미지 넷이라고 있어요. 거기서부터 이제 뉴럴 네트워크를 이제 그 웨이트와 바이어스를 이제 다운 받아가지고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우리 특정한 상황에 대해서 해도 굉장히 그 성능이 좋거든요. 시간도 절약이 되고 성능도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맨 땅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새로 추가된 걸 거기서부터 그냥 학습해 나가면 돼요. 기존의 거. 왜냐면 자연어 같은 경우에도 그 위키에 굉장히 많은 자연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학습이 된 것들이 이미 있어요. 학습이 된 거. 그러면 우리가 어떤 특정한 텍스트에 대해서 학습을 시키고 싶다 이러면 처음부터 맨 땅에서 시작을 하면 일단 데이터도 많아야 되는데 사실 데이터 많이 확보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컴퓨터도 좋아야 되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하는데 그냥 그 위키에서 그 학습이 된 그 뉴럴 네트워크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하면 시간도 훨씬 더 절약이 되고 데이터도 훨씬 더 적은 데이터로 좋은 성능을 이제 얻을 수가 있어요. 이게 보면 이제 어떻게 이건 머신러닝의 굉장히 큰 장점이고 사실 학습의 장점이죠. 우리가 뭔가를 학습을 할 때 기존에 있는 것들을 깡그리 다 무시하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존에 우리가 충분히 경험으로 쌓은 어떤 지식들을 갖다 어떻게 보면 계속 업데이트해 나가는 건데 그래서 시대의 변화에 대응하기가 어려운 시소로스에 비해서 머신러닝은 그 기존 거에다 그냥 새로 추가로 데이터를 넣어서 학습시키는 방법으로 굉장히 큰 유연성을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 사람을 쓰는 비용이 크다. 아까 이런 족보들을 만드는데 단어가 지금 예로 뭐 카 이런 거 봤지만은 얼마나 많은 영어 단어들이 있겠어요. 이 영어 단어들에서 동의어 그룹 만들고 이런 족보 만들고 하는 게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들어가겠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 데이터를 넣고서는 이제 기다리면 되죠. 물론 데이터를 확보하는 게 어려운 일이긴 한데 옛날에 비해서 이제 훨씬 더 쉽죠. 인터넷이 있기 때문에 뭐 자연어만 해도 위키 아니면은 여러 뉴스에서 이렇게 데이터를 긁어오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단어의 미묘한 차이를 표현할 수 없다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책에서는 레트로하고 빈티지 예를 들었는데 저는 이제 그 초등학교 때 오락실 죽돌이였는데 그때 이제 그 오락실 게임을 너무 좋아했는데 이제 용돈이 적어서 많이 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그 지금도 한이 돼가지고 맘에로 이제 옛날 게임들을 가끔씩 하고는 해요. 근데 그 옛날 게임을 레트로 그 게임이라고 하지 그 빈티지 게임이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 레트로나 빈티지나 다 옛날이라는 의미인데 왜 레트로 게임은 되는데 빈티지 게임은 왜 안 되느냐? 이게 사실 그 미묘한 차이를 사람이 그 일일이 다 세세하게 정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대한 어떤 그 자연어 텍스트를 넣고선 학습을 시키면 머신은 그 미묘한 차이를 구분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게 작년에 배웠던 내용하고도 일맥상통해요. 작년에 이제 엠리스트 데이터 이미지 분류를 이제 했었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 룰을 시소르처럼 이제 룰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이제 그 손글씨를 분류를 하는 프로그래밍을 한다고 쳐봅시다. 예를 들면 0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에 이제 프로그래밍 할 때 어떻게 써요? 그러니까 닫힌 곡선일 경우에 우리는 그 0이라고 인식을 한다라고 하지만은 예를 들면 뭐 이렇게 그 쓸 수도 있잖아요. 빨리 쓰면은 이 경우는 이제 닫힌 원이 아닌 거죠. 닫힌 원이 아니어서 그래서 이런 다양한 그 변형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를 들면 1이라고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새로 뭐 짝대기를 우리가 1이라고 이제 규칙을 정해서 하면 예를 들면 1을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요. 1을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너무 다양한 필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 미묘한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일일이 다 규칙을 정해서 할 수가 없어요. 마치 레트로와 빈티지의 그 미묘한 차이를 우리가 일일이 다 이제 규칙을 정해서 할 수 없는 것처럼 이러면 고양이 같은 경우도 이미 개와 고양이 분류하는 아주 오래된 문제죠. 고양이 분류하는 문제도 예를 들면은 뭐 고양이가 뭐 이렇게 생기고 귀가 이렇게 있고 뭐 눈이 있고 뭐 몸통은 이렇게 있고 꼬리가 이렇게 있다라고 코딩을 하면 이렇게 규칙을 시소르처럼 룰을 정해주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느냐? 이런 고양이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는 말이에요. 이것도 고양이인데 이 방금 전에 정한 그 규칙에 이제 벗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미묘하고 복잡한 다양한 변형이 있는 것들은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규칙을 정해서. 근데 자연어라는 게 사실 이렇게 이미지처럼 그 변형과 그 다양성, 미묘함이 굉장히 심해가지고, 우리가 룰을 정해서 할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딥러닝이라든지 머신러닝이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지금 막 세상에 이렇게 막 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사실 만병통치약은 아니죠. 이 세상, 이제 이 세상을 두 가지로 나누면, 이렇게. 한쪽은 이제 명확한 대상이죠. 명확한 대상. 이 경우는 룰을 정해서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1부터 100까지 더하라든지, 정수를 소인수 분해라든지, 이건 굉장히 명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분해할 수 있는 알고리즘, 더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룰을 명확하게 알려주면 컴퓨터는 할 수가 있고, 여태까지 프로그래밍은 다 그런 식으로 해왔어요. 근데 이제 새로운 세상이 열린 거예요. 새로운 세상은 뭐냐면, 굉장히 불명확하고, 변형이 많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룰을 지정해서 할 수가 없어요. 빈티지, 레트로, 그냥 옛날 거라고 단순하게 해서는 그 미묘한 차이를 구분해낼 수가 없다는 거죠. 시소러스는 그냥 워밍업이었고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학기에 합성곡 신경망을 공부를 했었죠. 이미지 처리였어요. 우리가 이제 이미지 처리를 하기 위해서 칼라 사진, 레나 사진을 불러왔었고, 또는 1년 내내 썼던 엠미스트 데이터, 흑백 사진을 불러왔어요. 근데 그 데이터들은 어떤 식으로 저장이 돼 있냐면, 흑백 사진은 행렬로 저장이 돼 있고, 칼라 사진은 3차원 텐서로 저장이 돼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행렬과 3차원 텐서를 숫자들 우리가 실제로 들여다 볼 수가 있었죠. 우리가 저번 학기에 썼던 포맷은 이거였어요. 채널 하이트 위드스였죠. 우리가 이제 채널은 뭐냐면 우리가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미술 시간을 생각을 해보면, 물감을 섞어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색깔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죠. 우리가 이제 모니터 상에는 굉장히 다양한 색깔이 표현이 되는데, 모니터도 물감 섞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색깔들을 실제로 쏴주는 게 아니라, 빨간색, 녹색, 파란색 딱 이 세 가지 빛만 쏴가지고 적절한 비율로 섞어서 굉장히 다양한 색깔들을 다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번 학기에 썼던 포맷인 요 채널 하이트 위드스 같은 경우는 채널이 이제 레드, 그린, 블루 이제 줄여서 RGB죠. 그래서 세 개가 필요했고, 그리고 이 레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상도를 나타냈었죠. 예를 들면 고양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굉장히 풍부한 색깔들이 있을 텐데, 그 풍부한 색깔들도 결국에는 이 파란색 사진과 녹색 사진과 빨간색 사진, 이 세 가지를 그냥 합쳐놓은 거에 불과해요. 그래서 이 빨간색 사진 같은 경우는 요 행렬이 될 테고, 녹색 사진 같은 경우는 요 행렬이 될 테고, 파란색 사진은 요 행렬이 될 거예요. 간단하게 이제 3x3 픽셀, 굉장히 낮은 해상도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요 스타 같은 경우에는 그 픽셀의 밝기를 나타내죠. 픽셀의 밝기를 나타내서 만약에 밝기를 1바이트로 표현을 한다고 하면 그 범위가 0부터 255 사이에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또 다른 포맷이 있어요. 이 채널을 맨 앞이 아니라 이제 맨 뒤로 옮기는 방식인데, 사실 이게 이미지 처리에서 이 방식이 통일되어 있지를 않아요. 통일되지 않은 이유는 나름대로 다 합리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딥러닝 프레임워크인 텐서플로우 같은 경우는 요 오른쪽을 따르고요. 또 다른 프레임워크인 세아노 같은 경우에는 이 왼쪽을 따라요. 그리고 케라스 같은 경우에는 이 양쪽 다 서포트를 해요. 채널을 맨 뒤로 옮기면 이제 하이트 위드스 이제 3x3 이제 해상도라고 생각을 하면, 일단 3x3 해상도니까 이렇게 3x3 행렬을 먼저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이제 픽셀이죠. 픽셀. 화소예요. 화소. 그래서 이 화소 같은 경우는 이 색깔을 나타낼 텐데, 이 색깔이 결국엔 아까 말씀드렸던 물감을 섞듯이 이제 이 빛 세 가지, 레드, 그린, 블루를 잘 섞어가지고 이 화소의 색깔을 이제 결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화소 하나 같은 경우에는 보면 이렇게 3차원 공간, 우리가 고등학교 때 수학시간에 배웠던 X, Y, Z축 있잖아요. 레드축, 블루축, 그린축을 생각을 하면 여기에 뭔가 이렇게 점 하나랑 대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놀랍게도 우리가 이제 색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게 스펙트럼이 넓고 풍부한데,
이 모든 색깔들이 결국에는 이 3차원 큐브 안에 점이 하나랑 대응이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요 색깔 테이블을 보시면 이 다양한 색깔들이 결국에 이렇게 3차원 좌표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저번 학기에 공부했던 이미지 처리하고 이번 학기에 공부하는 자연어 처리는 그 첫 단추부터 굉장히 큰 차이점이 있어요. 이미지 처리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 1년 내내 썼던 MIMS 데이터를 뭐 불러오거나 아니면 뭐 그 2학기 때 했던 레나 사진을 불러왔을 때 그게 2차원 행렬이나 3차원 텐서들로 이루어져 있었죠. 컴퓨터가 보고 바로 이해할 수가 있었어요. 컴퓨터는 뭐 숫자로 이루어진 벡터나 행렬, 뭐 텐서 이런 거를 이해를 하는 거지 뭐 이렇게 사진을 보고 우리 사람처럼 바로 이해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연어 처리 같은 경우에는 그 텍스트 같은 경우가 이제 그 벡터나 행렬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첫 단추부터 큰 차이점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맨 먼저 우리가 뭘 해줘야 되느냐, 이런 단어들을 갖다가 벡터로 바꿔주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 챕터 2하고 챕터 3가 내내 이 작업을 해주는 거예요. 단어를 어떻게 하면 벡터로 바꿔주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용어가 하나 나오는데 이 말뭉치, 영어로 이제 코퍼스라는 말이 이게 계속 나와요. 이게 말뭉치라는 거는 이제 자연어 처리 연구에 사용되는 텍스트 데이터를 뜻해요. 뭐 우리가 저번 학기 같은 경우에는 그 MIMS 데이터 또는 레나 사진을 그 데이터를 이용을 했는데 그것처럼 이제 우리가 자연어 처리를 공부를 할 때 사용하는 데이터 셋이 있을 거고 그거는 텍스트로 이루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말뭉치, 영어로는 코퍼스라고 부르고 우리 교재는 요 펜트리 뱅크, 줄여서 PTB 데이터셋을 이제 많이 사용을 할 거예요. 여기 이제 펜트리 뱅크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제 전 처리가 돼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그 EOS라는 게 있는데 EOS는 이제 문장이 이제 끝났다라는 걸 뜻하고 UNK는 unknown이에요. 왜 unknown이냐면 이제 그 텍스트에 있는 모든 단어를 활용을 하면 그 단어 숫자가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별로 등장하지 않는 단어들은 이렇게 unknown이라고 UNK라고 이렇게 전 처리를 해줘요. 그래서 이미지하고 텍스트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면 그 이미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이 최소 단위가 요 벡터죠, 요 벡터. 요 벡터인데 요 H하고 W는 3x3고 요 채널 C는 이제 RGB 3이니까 이제 3차원 벡터가 이제 최소 단위를 의미해요. 화소를 나타내죠. 그러면 코펄스에서는 최소 단위가 뭐냐? 그건 당연히 단어겠죠. 여기 등장하는 하나하나의 단어들이 마치 그 이미지에서 화소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단어들이. 그래서 이 자연어 처리의 첫 단추는 이 단어를 어떻게 벡터로 표현이 되느냐. 이미지 처리 같은 경우에는 뭐 그거를 우리가 뭐 미리 전 처리를 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냥 불러오면 이미 그게 다 벡터나 행렬, 텐서로 이미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굳이 전 처리를 할 필요가 없었는데 자연어 처리 같은 경우에는 이 단어들을 갖다가 다 벡터로 바꿔주는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벡터로 바꿀 때 먼저 이제 희소편이라는 거 볼 거예요. 영어로는 스파스 레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하는데 말뭉치는 이제 토익 엑젬플을 생각을 할게요. 뭐 아주 그냥 간단하게 연습 삼아서 이제 보는 예제죠. You say goodbye and I say hello. 이건 이제 비틀즈 노래에 나오는 이제 그 가사인데 그 저자가 비틀즈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요 토익 엑젬플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you say goodbye and I say hello를 갖다가 어떻게 벡터로 표현을 하느냐. 물론 주의할 점 여기 점도 단어입니다. 이 맨 마지막에 마침표인 이 점도 단어예요. 첫 번째 생각하는 가장 단순한 방법은 뭐냐면 몇 번째 등장하냐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you 같은 경우에는 이제 0번째 등장하죠. 0에 대응하는 워답 벡터로 표현을 해요. say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등장을 하죠. 첫 번째 등장하니까 1에 해당하는 이 원답 벡터를 써줘요. 쭉 나가다 이제 보면은 이제 say가 다시 등장을 하는데 뭐 이 say가 몇 번째냐 하기서 이제 0, 1, 2, 3, 4, 5 이렇게 세지 마시고 say는 이미 앞에 한번 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등장하는 건 의미가 없고 맨 처음에 등장하는 게 몇 번째냐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say 같은 경우는 요거 등장하기 전에 먼저 첫 번째 등장을 했으니까 해당하는 벡터는 요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 하나하나를 이렇게 벡터로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그 화소가 3차원 벡터로 표현이 됐는데, 우리는 이제 컴퓨터가 이 텍스트를 이해를 못하니까 이 단어 하나하나를 벡터로 바꿔주는데,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굉장히 단순한 방법은 뭐냐면 몇 번째 등장을 하느냐, 0번째 등장하냐, 첫 번째 등장하냐, 두 번째 등장하냐를 생각을 하고 그 몇 번째를 갖다가 이제 원합 벡터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요 단어들로 이루어진 텍스트는 뭐 이걸 이제 원합 벡터로 바꾸기 전에 이렇게 벡터로 표시가 되겠지만, 이렇게 원합 벡터로 바꿔주면 이렇게 행렬로 표현이 되겠죠. 굉장히 단순한 표현 방법이죠. 근데 이제 이런 표현이 이제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 문제를 생각을 해보면 벡터의 크기가 지나치게 크다. 우리는 이제 요 토이 example을 생각을 해가지고 문장 자체가 짧았잖아요. 근데 펜트리 뱅크 같은 경우만 해도 몇 번째 등장을 하냐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벡터의 길이가 뭐 엄청나게 길어질 거예요. 엄청나게 길어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긴데 그걸 그 긴 벡터를 갖다가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죠. 보시면 대부분은 0이고 딱 한 군데서만 1인. 그러니까 공간은 굉장히 넓은데 사용은 굉장히 그 비효율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펜트리 뱅크 같은 경우에는 10,000개의 어휘가 등장하기 때문에 방금 전에 했던 그 희소 표현을 하면 무려 10,000차원 벡터가 돼요. 그리고 그 10,000차원 벡터를 사실은 이 펜트리 뱅크 자체의 단어가 내용이 풍부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비효율적으로 쓰기 때문이죠. 대부분의 0이고 하나는 1이었으니까. 극단적인 그 비교 대상이 뭐냐면 화소예요. 색깔이 얼마나 그 스펙트럼이 넓고 풍부해요. 그렇지만 이 화소는 어떻게 돼요? 이 3차원 큐브 안에 모든 색깔이 그냥 다 들어가 버리는 거죠. 3차원 큐브 안에 모든 색깔이 다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이 짧은 문장조차도 무려 7차원 벡터가 필요했고, 펜트리 뱅크 같은 경우에는 무려 10,000차원 벡터가 된다. 그 이유는 본질적으로 굉장히 이 공간을 비효율적으로 사용을 한다는 거죠. 대부분 0이고 딱 1만 하나만 등장을 하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방법으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벡터의 크기가 지나치게 크면 우리가 그 딥러닝 할 때는 그 컴퓨터의 그 계산 비용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벡터가 지나치게 크면 컴퓨터한테 쓸데없이 이제 계산 비용을 이제 과하게 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벡터가 단어의 의미를 포함하지 않아요. 이제 요거 보시면 이 등장하는 단어를 보면 그래도 U하고 I가 그래도 훨씬 더 그 근접하잖아요. 다른 단어들에 비해서. 근데 요 U에 해당하는 요 벡터하고 I에 해당하는 요 벡터를 보면 둘 사이에 뭐 특별히 다른 벡터에 비해서 관련성이 높은 게 아니죠. 그에 반해서 이 화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극단적인 그 정반대편에 있는 거죠. 화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게 3차원 공간으로 굉장히 압축적으로 표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색깔의 정보를 굉장히 많이 담고 있어요. 이 한자로 써놨는데 이제 비색,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냥 비색이라고 하면 뭐 고려청자 색깔 그 비색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 이제 왕비 비자를 써서 비색이라고 하면 사실 우리가 디자인 전공을 하지 않으면 비색이 뭔지 사실 모르죠. 근데 요거에 RGB 그 채널에 이제 이렇게 벡터로 표현을 하면 170, 33, 22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비색이 뭔지 몰라도 예, 그래도 아마 빨간 계열이겠구나 라고 짐작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단어를 이제 벡터로 표현을 할 때 그 벡터에다가 그 단어의 의미를 많이 담고 싶어 해요. 근데 그 바탕에는, 근저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 교재에 내내 깔려있는 이제 철학이 있어요. 여기 존 퍼스라는 분인데, 이분은 그 언어학자예요. 언어학자. 그러니까 이분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은 단어의 의미는 그 자체보다 그 단어 주변에 사용된 맥락이 그 의미를 결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바가 무슨 뜻이에요? 자바. 뭐 컴퓨터공학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프로그래밍 언어요라고 할 텐데, 컴퓨터공학과 학생이 아니라면 뭐 커피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뭐 섬 이름을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자바가 무슨 뜻이냐라는 거는 사실 그 자바라는 단어가 쓰인 그 문장을 보고서는 그 주변 단어들을 보고 그걸 의미를 유추를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의 의미는 그 자체보다 그 주변 단어를 보고서는 그 의미가 결정이 된다라는 게 존 펄스의 분포 가설이에요. 그 속담으로 치면 이제 이거죠.
이제 그 어떤 그 사람을 알려면 그 주위에 친구를 바라는 거야.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드링크와 거즐, 뭐 이거 어려운 단어 같은데, 우리 교재에 있으니까 그냥 썼어요. 포금하다라는 뜻이래요. 둘 다 이 사이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 빈칸 안에. 근데 그 이유는 주변에 있는 단어가 뭐냐면 비어, 맥주라는 것도 있고 와인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에는 드링크도 들어갈 수 있고 거즐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의미를 결정을 하는 거에는 이 주변 친구들, 비어나 와인이 이제 결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분포 가설이고 우리가 그 자연어의 단어들을 벡터로 표현을 할 때 그 근저에 있는 가장 큰 철학입니다. 존 퍼스의 분포 가설 철학을 따라서 You say goodbye and I say hello라는 그 말뭉치에 등장하는 단어들을 새롭게 벡터로 표현을 해볼게요. 그 방식은 이제 우리가 CNN에서 했던 것처럼 이제 윈도우를 생각을 하고 얘를 움직여요. 그리고 이제 카운트를 하는데 예를 들면 이제 굿바이를 볼게요. 굿바이를 보면 이제 여기 윈도우 크기가 1이라 하면은 오른쪽 하나, 왼쪽 하나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카운트를 하는 거죠. 이 굿바이 행에다가 say and 여기를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카운트를 해주는 거예요. U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왼쪽이 없기 때문에 얘는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오른쪽 하나, say만 카운트를 하는 거고, 이 두 번째 행을 보면 say는 좀 다른 행에 비해서 여러 번 등장하죠. 왜냐하면 여기 say에 보면 앞에 U와 굿바이도 있는데, 요 밑에 say를 보면 I와 hello가 있잖아요. 그래서 U와 굿바이가 있고, 그리고 I와 hello가 있어서 이렇게 나옵니다. 예, 이래서 이제 그 윈도우를 움직이면서 그 카운트를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 행렬에다가 이제 몇 번 등장하는지를 이렇게 카운트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제 존 퍼스의 분포 가설 철학을 따르는 게 이 그 say라는 단어에 대응하는 벡터를 할 때 우리가 이 벡터가 어떻게 얻어졌냐면 이 say의 주변 단어들을 보고 이게 몇 번 등장을 했냐 이제 카운트를 했잖아요. 이래서 이제 퍼스의 분포 가설을 따른다라는 얘기예요. 만약 윈도우 크기가 2면 여기 굿바이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두 개 and I도 해당이 되고 U와 say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카운트하는 게 이제 더 많아지는 거죠. 이 행렬을 이제 동시 발생 행렬, 영어로는 코어커런스 매트릭스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U라는 단어에 해당하는 벡터는 이 행을 봐도 되고 또 이 행렬, 동시 발생 행렬은 항상 대칭 행렬이기 때문에 행을 봐도 되지만 열을 봐도 돼요. 똑같아요. 요거나 똑같죠. say도 요거나 동일합니다. 여태까지 공부한 내용을 파이썬으로 구현해 볼게요. 첫 번째 볼 파일은 util.py인데 util.py는 커먼 폴더에 있어요. 그 커먼 폴더는 이 챕터에 상관없이 이제 지속적으로 쓸 함수들을 저장해 놓은 그 파일들이 담겨 있는 폴더예요. 첫 번째 프리프로세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제 전처리하는 함수를 한번 볼게요. 전처리하는 함수. 먼저 텍스트, 우리가 이제 그 토익 example로 잡은 게 그 비틀즈의 가사 you say goodbye, and I say hello죠. 텍스트로 잡고 보시면 lower라고 있어요. lower는 이제 그 소문자로 바꾸라는 얘기예요. 한번 볼게요. 보시면 여기 대문자 u 하고 대문자 i가 이렇게 그 소문자로 이렇게 바뀌었죠. 그 다음에는 요건데 이게 잘 보시면 이게 뭐 똑같은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점 앞에 이렇게 한 칸이 띄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헬로우 다음에 바로 점이 있었는데 요걸 이제 그 이 점을 갖다가 뭐로 이제 리플레이스 바꿔치기를 하느냐, 한 칸 띄고 점으로 바꿔치기를 하라는 얘기예요. 스플릿을 하는데 이제 분리를 하겠다라는 얘기죠. 분리를 해서 얘를 이렇게 리스트로 만들어져요. 근데 분리하는 기준이 뭐냐면 여기 땡땡 이게 문자열이죠. 문자열 사이에 이게 그냥 바로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스페이스바가 한 칸 띄어져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요 문장에서 이 스페이스바가 이렇게 띄어져 있잖아요. 이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다 전부 분리를 해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점을 이제 앞에다가 우리가 스페이스바를 끼워 놓은 이유가 있는 거죠. 이 마침표도 우리가 이제 단어처럼 생각을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단어처럼 생각을 해서 만약에 우리가 분리를 안 했으면 이제 점이 헬로우 다음에 붙어 있을 텐데 이거를 이제 스페이스바로 분리를 한 다음에 이제 그 스페이스바 기준으로 이제 분리를 해냈기 때문에 이렇게 이 점도 헬로우에서 떨어져서 독립적인 단어로 이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분리하는 기준이 여기서 이제 스페이스로 바로 잡았는데 뭐 이거 말고도 예를 들면 이제 다른 걸로 잡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A로 잡아볼게요. A로 잡아보면 이렇게 보면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어디 기준으로 분리가 되냐면 요 세이에서 A 있잖아요. A를 기준으로 분리가 되기 때문에 U하고 스페이스바 S에서 끊어지고 Y하고 스페이스 굿바이 이렇게 끊어지고 그리고 요 A 다음에 and 이렇게 쭉 분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스프릿 다음에 이 땡땡 안에 있는 거는 이 문장을 이제 다 스플릿 분리를 해가지고 리스트를 만들 건데 뭘 기준으로 분리를 하겠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 스페이스바가 이제 기준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디폴트 값이기 때문에 뭐 사실 이게 아무것도 안 써도 사실 디폴트 값은 스페이스바여가지고 사실 아무것도 안 써줘도 이렇게 땡 사이에 스페이스바를 한 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안 써준 거나 사실 결과는 동일하게 나와요. 이제 워드 투 아이디 이제 공딕셔너리 만들고요. 아이디 투 워드 이렇게 공딕셔너리를 만들어요. 공딕셔너리를 만들겠다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저번 학기에서 봤다시피 여기다가 뭔가를 이제 채워 넣겠다라는 거죠. 이 공딕셔너리를 이제 앞으로 이제 채워 나가겠다라는 얘기예요. 이 다음은 이제 포문이 나오죠. 워즈는 우리가 방금 전에 만든 you say goodbye and I say hello 마침표까지 그거를 이제 다 분리를 해서 만든 이 워드는 이제 이 차곡차곡 이 리스트 안에 있는 원소들을 취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취할 거는 워드가 이 U죠. U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이 워드가 U인데 그게 워드 투 아이디. 워드 투 아이디는 지금 공 딕셔너리인데 공 딕셔너리에 이제 그 키에 없으면 지금 공 딕셔너리니까 지금 키가 아예 하나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포문을 만족을 해가지고 그 다음이 다 이제 실행이 돼요. new id 새로운 아이디를 부여를 하기를 워드 투 아이디의 랭스 워드 투 아이디는 현재 공 딕셔너리이기 때문에 그 랭스 길이가 0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new id는 지금 현재 0이에요. 그리고 워드 투 아이디 공 딕셔너리에다 이제 새로 추가를 할 텐데 워드니까 U죠. 키가 U가 되고 그리고 value는 new ID 0이 되는 거예요. ID to word는 이제 거꾸로죠. 거꾸로 new ID는 0이고 그리고 word는 U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U가 이제 한번 끝났습니다. 한번 요거를 이제 차례차례 기록을 해볼게요. 지금 현재 word to ID가 처음 시작할 때는 이제 공딕셔너리로 시작을 했어요. ID to word도 공딕셔너리로 이제 시작을 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워드를 이제 you say goodbye and I say hello 마침표까지를 리스트로 이제 분리를 해냈는데 맨 처음에 취하는 값은 u일 거예요. 그래서 new id가 뭐가 됐냐? new id는 이 공딕셔너리의 길이인 이제 0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뭘로 바뀌냐? 이게 뭘로 바뀌냐면 키가 워드는 이제 u죠. u고 value는 0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건 거꾸로 키가 new id 0이고 value가 u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say를 취하겠죠. 워드가 이제 say를 취하면은 역시 워드 투 아이디의 키에는 현재 u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없죠. not in 없기 때문에 역시 이 다음이 실행이 되고 그럼 이번엔 new id가 뭘로 바뀌냐면 지금 워드 투 아이디는 우리가 새로 추가를 했잖아요. 그래서 길이가 1이에요. 그래서 new id는 이제 1이 되고 그래서 워드 투 아이디에다 이제 이 딕셔너리에 새로 추가하기를 키가 워드 그러니까 say가 되는 거고 new id는 1이 되는 거죠. id to word는 new id가 1이 키가 1이 되고 value가 이제 say가 되는 거예요.
키가 say가 되고 value가 1이 되고 키가 1이 되고 value가 say가 되고 이제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차곡차곡 이제 포문을 돌려서 차곡차곡 이렇게 id를 부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if문이 이제 if not in 여기 계속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적용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say죠. 왜냐면 요 워드가 이 say를 취할 때를 보면 그 워드가 word to id에 없으면이라고 했는데 이 say를 할 때는 어떻게 돼요? 방금 전에 우리가 그 say를 적용을 해가지고 word to id에다가 이렇게 그 키로 추가를 했잖아요. 그래서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무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내용에서 볼 때 그 id를 부여할 때 어떤 방식으로 부여를 했냐면 몇 번째 등장하냐로 봤거든요. U는 0번째 등장하고 say는 첫 번째 등장하고 goodbye는 두 번째 등장하고 이게 이제 몇 번째 등장하냐가 id였고 요거를 지금 구현하는 게 지금 보는 파이썬 코드예요. 그런데 이제 say 같은 경우에는 여기 등장을 하는데 그렇다고 id를 0, 1, 2, 3, 4, 5로 부여받는 게 아니라 이미 등장을 했기 때문에 그 딕셔너리 안에 이미 있어서 이 if문이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5라는 그 id는 say에 부여가 되는 게 아니라 이 hello에 부여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코퍼스를 이렇게 놓겠다라고 했는데 아마 요거는 이제 그 작년에 그 보신 거 중에 이제 요런 스타일의 코드는 없었어요. 이거를 이제 리스트 컴프리헨션이라고 부르는데 이 리스트 잘 보시면 이게 리스트잖아요. 리스트인데 그 안에 뭐가 있냐면은 포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포문을 돌려가지고 포문을 돌리면 계속 뭐가 이렇게 그 값이 리턴이 될 거 아니에요. 그것들을 리스트로 차곡차곡 이렇게 쌓아서 만들겠다라는 게 리스트 컴프리헨션이에요. 그래서 W가 was 안에서 차곡차곡 you, say, goodbye, end를 차곡차곡 취하는데 word to id, word to id는 뭐였어요? 딕셔너리였는데 키는 word였고 value가 id였거든요. 그래서 코퍼스는 뭐가 나오냐면은 리스트가 나오죠. 리스트가 나오는데 이런 리스트가 나오는 거죠. 우리가 그 여기 보면 이 리스트 컴프레hension이라고 했죠. 리스트 안에 반복문을 실행을 시키는 거예요. word to id라는 딕셔너리가 있는데 워드를 차례차례 그 키를 이렇게 넣고 그 키를 갖다가 전부 이렇게 new id, 그러니까 id 몇 번째에서 처음으로 등장을 하느냐라는 그 숫자로 전부 바꿔주는 거죠. 그럼 이게 이제 코퍼스가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텍스트는 you say goodbye and I sellow로 하고 프리프로세스 전처리 함수를 실행을 해보면 이 프리프로세스에다가 you say goodbye and I sellow를 실행을 시키면 보시다시피 이렇게 전부 리턴하는 값이 이제 세 가지가 나오는데 이렇게 코퍼스가 나와요. 0, 1, 2, 3, 4, 1, 5, 6 이게 뭐냐면 정확하게 요거죠. 그리고 두 개가 리턴이 더 되는데 word to id, 그러니까 단어를 id로 바꾸는 딕셔너리가 있고, 그러니까 키가 word고 value가 id예요. 거꾸로 id를 word로 바꿔주는 딕셔너리가 있어요. 이게 word를 id로 키가 word고 value가 id고, 요거는 키가 id고 value가 word가 되는 거예요. 다음은 create co-occurrence matrix 함수를 볼게요. 이건 역시 그 util.py 파일 안에 있어요. create co-occurrence matrix는 동시 발생 행렬을 만드는 함수예요. 동시 발생 행렬이라는 건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그 언어학자 존 퍼스의 철학을 따라가지고 그 단어를 알려면 그 주위에 친구들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U를 알려면 그 주위의 친구 say를 보고 이제 카운트를 하고, 역시 say의 친구인 U와 goodbye를 카운트를 해서 이런 행렬을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create co-occurrence matrix의 이제 인수를 보면 뭐 당연히 이제 코퍼스 텍스트가 들어가야 될 테고, vocabulary size는 이 co-occurrence 행렬의 이 사이즈를 이제 결정을 해주겠죠. 이제 우리 예에서는
you say goodbye and I hello 점까지 점도 이제 단어로 치죠. 그래서 전부 7개의 어휘가 등장을 해서 7 by 7 행렬이 나올 거예요. 윈도우 사이즈는 우리가 요 예에서는 이제 1로 잡았었고요. 첫 줄을 봅시다. 코퍼스 사이즈는 이제 코퍼스의 길이. 코퍼스는 우리 어휘 숫자가 전부 7개인데 say가 중복해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전부 코퍼스 사이즈는 이제 8이 될 거예요. 그리고 코어커런스 매트릭스를 일단 뭘로 두냐면 아까 말한 이제 그 사이즈는 이제 그 단어의 개수잖아요. 버케블러리 사이즈 7이었죠. 7 by 7 행렬을 만드는데 그 행렬들을 이제 처음에는 이제 다 0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넘파이 제로스. 뭐 이거는 우리가 작년에도 이제 봤다시피 그 제로 행렬을 만들면 뭐예요? 그 안에 그 다음부터는 이 엔트리들을 이제 바꿔 나갔잖아요. 그 다음 보통은 이제 이렇게 포문이 나와서 이걸 어떻게 바꾸는지를 이제 반복문으로 이렇게 채워 넣어갔어요. 이뉴머레이트가 나오는데 포문에 보면 뭐 복습 겸 해가지고 한번 볼게요. x in a b c 하고 땡 프린트를 하라 라고 하면 이렇게 ABC가 나올 거예요. 근데 enumerate를 써보면 앞에 enumerate 하고 i라고 해보죠. 보시다시피 ABC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 0, 1, 2 그러니까 차례대로 0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이것까지 같이 나오는 게 이제 이 enumerate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제 idx라는 거는 enumerate 함수를 썼으니까 차례대로 0, 1, 2, 3, 4 이렇게 나올 테고 워드는 이 코퍼스에 등장하는 요 0, 1, 2, 3, 4, 1, 5, 6을 차례차례 취하겠죠. 그 반복문 안에 이제 또 반복문이 있어요. i는 레인지 1부터 윈도우 사이즈 현재 지금 1이잖아요. 1이니까 1부터 2 미만이니까 뭐 지금 우리가 지금 윈도우 사이즈를 굉장히 작게 해가지고 지금 i가 취할 수 있는 범위는 1밖에 없어요. 1부터 2 미만이니까. 그래서 뭐 이거 반복문인데 그냥 여기서 i는 그냥 1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이제 윈도우 사이즈가 더 커지면 예를 들면 윈도우 사이즈가 2라고 하면은 1 이상 3 미만이니까 i는 이제 1과 2가 되겠죠. 이제 우리 예에서는 윈도우 사이즈를 간단하게 1로 잡았어요. 그러면 left idx라는 거는 이 idx 빼기 1. 우리가 idx를 이제 이뉴머레이트 했으니까 이제 0부터 출발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0 빼기 1 해서 마이너스 1이에요. 지금 현재 상황은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right idx는 0 플러스 1 해서 1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if문이 이제 두 개가 나오는데, left id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실행이 되는 건데, 이게 실행이 되는 거 내용을 쭉 보면은 아마 코어 매트릭스 우리가 제로 행렬을 만들었는데, 이제 거기다 이제 채워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이제 행이 몇 번째 행에 몇 번째 열에다가 이제 그 카운트를 계속 더해 나가겠다라는 얘기겠죠. 근데 지금 left idx가 idx가 지금 현재 0이고 i는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 나와가지고 이 if문에 해당이 안 되는 거거든요. 반면에 right idx는 이제 idx가 0이고 i가 1이니까 right idx는 이제 1이 되겠죠. 그러니까 요거 1은 코퍼스 사이즈보다 그러니까 이 문장의 길이 8보다 작으니까 이제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요 조건이 왜 붙냐면 우리가 이 윈도우를 움직이는데 이제 윈도우 안에 이제 중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중심이 요 빨간색이거든요. you say goodbye부터 해가지고 이 윈도우를 이게 차곡차곡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제 움직여 나가는데 뭐 say나 goodbye 같은 경우에는 카운트를 할 때 왼쪽 오른쪽 다 카운트가 되잖아요. 근데 you 같은 경우는 어때요? 그 왼쪽을 카운트 하려고 해도 이제 아무것도 없잖아요. 또 정반대편에서는 이번에는 그 윈도우의 중심을 마침표 점으로 잡으면 왼쪽은 카운트가 되는데 오른쪽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제 카운트가 안 되거든요. 이제 요걸 반영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 if문은. 그래서 you 같은 경우에 워드 id가 이제 코퍼스에 이제 맨 처음에 등장하는 단어. 그러니까 you죠. 워드 id가 you인데 지금 우리가 코퍼스를 넣을 때는 그 문장을 텍스트를 갖다가 이제 다 id로 변환시킨 그 벡터를 넣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요걸 넣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워드 아이디가 U인데 이제 0이어가지고 그 왼쪽에 있는 친구가 빼기 1을,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친구는 마이너스 1에서 이제 없죠. 없기 때문에 요게 이제 해당이 안 되고요. 오른쪽에 있는 친구는 0 더하기 1 해가지고 1이죠. 그러니까 요거죠. say에 해당하는 거.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해당이 돼요. 이제 그 전체 그 문장의 길이보다 짧으니까. 그래서 write word id를 놓기를 코퍼스에 write id에서 1을 넣어라. 그러니까 요거죠. 1. say에 해당하는 id가 대응이 되고, 코어 커런스 매트릭스는 현재 다 제로 매트릭스인데, 거기다 이제 word id 0, 1 자리에다가 1을 추가를 하라는 얘기예요. 0,1 자리에다가 1을 추가를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반복문 이제 첫 번째 반복문이 한 번 끝났고, 그 다음에 요 say에 해당하는 이제 1, 그러니까 idx도 역시 이제 그 1이 되겠죠. say에 해당하는 1 같은 경우에는 이제 1 빼기 1이니까 left idx가 0이에요. 그러니까 왼쪽 친구가 있잖아요. say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왼쪽에 친구가 있어요. u 같은 경우 왼쪽에 친구가 없는데 say는 왼쪽 친구도 있고 오른쪽 친구도 있죠. 그래서 left idx는 0이고 right idx는 1 더하기 1에서 2예요. 2. 요거죠. 그러니까 you say goodbye니까 이제 goodbye가 이제 오른쪽에 있는 친구가 해당이 되는 거고, 이 경우는 left idx 0이니까 이제 해당이 되죠. 왼쪽 친구가 있으니까 0보다 크거나 같고, right idx도 역시 요거를 이제 넘어가지를 않아요. 이 코퍼스를 넘어가지 않으니까 이제 둘 다 해당이 돼가지고, say의 경우는 left word id, 코퍼스의 left id, 그러니까 0을 집어넣어라. 이게 왼쪽 친구가, left word id라는 거는 왼쪽 친구의 이 say에 해당하는, say가 지금 현재 윈도우의 중심이고, 왼쪽 친구의 id를 뜻해요. 0이죠. 그래서 코어 매트릭스에다 추가하기를, 1,0에다가 1을 추가를 하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친구는, right, 코퍼스에다, 이제, 이게 중심이죠. 여기다가, right IDS, 이제, 2를 집어넣으면, 2가 이제 오른쪽에 있는 친구, 굿바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1,2 자리에다가, 그 코매트릭스의 1행 2열에다가 1을 이제 추가하는 식이에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반복문을 계속 돌려나가는 거예요. 한번, 써볼게요. 코퍼스가, you say goodbye and I say hello 점인데 이 텍스트를 그대로 집어넣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 벡터로 바꿔서 몇 번째 처음으로 등장을 했느냐 이렇게 벡터로 바꿔서 3, 4, 5가 아니라 이제 say는 이미 앞에 3번 등장을 했으니까 1이 되고 5는 여기 헬로우가 취하게 되죠. 6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코퍼스죠. 요걸 대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인뉴머레이트를 썼기 때문에 idx가 0이 되고 첫 번째 단어는 u죠. u인데 예, 그거 이제 id는 맨 처음 등장하니까 0이고 이게 실제로는 이제 u죠. 그리고 왼쪽에 있는 친구는 0 빼기 1 해서 마이너스 1. 근데 왼쪽에 이제 없죠. u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친구는 0 플러스 1 해서 플러스 1이 나와요. 그러니까 위에 오른쪽에 있는 say에 해당하는 id죠. 처음에 이렇게 제로 행렬 이렇게 쭉 있는데 u가 있고 u, say 이렇게 있으면 요걸 실행을 시키면 0,1 자리에다가 1을 추가를 하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추가를 하라는 얘기죠. 아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중심이 어디로 갔어요? 윈도우의 중심이 say로 옮겨갔잖아요. say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제 idx가 1이 될 테고 word id가 1이 될 테고 요거는 사실 뭐랑 같냐면 이제 say랑 같게 되는 거야. say랑 같게 되고 요거는 이제 뭘로 바뀌냐면
1 빼기 1에서 0이 되고, 요거는 이제 요 오른쪽 상황에서는 뭘로 바뀌냐면은 1 플러스 1 해서 이제 2로 바뀌어요. 왼쪽 친구도 있고 오른쪽 친구도 있는 거죠. say의 왼쪽 친구는 6고 오른쪽 친구는 이제 굿바이예요. 그래서 이 if문을 이제 이 조건을 다 만족을 해가지고 이제 그 코매트릭스에다 추가하기를 워드 id 여기 이 say에 해당하는 거죠. 이 행이 이렇게 되고 행이 이제 say에 해당하는 행이고 left word id는 이제 왼쪽 친구 id 이제 0이죠. 거기다 1을 추가를 하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right 같은 경우에는 word id가 이제 1이고 right word id가 2니까 여기다 또 1을 추가를 하라는 얘기예요. 굿바이도 이제 계속 이런 작업을 계속 해나가는 거예요. 계속 이런 작업을 하다가 우리가 이제 그 코퍼스에 보면은 여기 이 say가 한 번 더 등장을 하잖아요. say의 왼쪽 친구가 i고 오른쪽 친구가 이제 hello예요. 여기서는 또 왼쪽 친구가 u고 오른쪽 친구가 굿바이에서 한 번 카운팅이 돼서 동시 발생 행렬에다 추가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추가를 해주는 거예요. i하고 hello를. 그래서 say goodbye and I say hello 점까지 이렇게 했을 때 say의 친구가 한 번 더 나왔죠. I하고 hello가 한 번 더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코드를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그러면 하고 create core matrix에다가 인수를 대입을 하죠. 이제 보케블러 사이즈 전부 7개였죠. 윈도우 사이즈는 디폴트 값을 샀어요. 이렇게 해보면은 요 코 어커런스 매트릭스가 나오는데 이게 사실은 정확하게 요거랑 동일한 행렬이에요. 동일한 행렬 비교를 해보시면 이번에는 윈도우 사이즈를 한번 키워볼게요. 윈도우 사이즈를 키워보면 그러면 이제 친구가 더 많아지겠죠. 이제 오른쪽에 2명 있고 왼쪽에 2명이 있을 거예요. 물론 이제 맨 처음에 시작하는 단어는 왼쪽 친구 두 명이 없고 그 다음번에는 어때요? 왼쪽 친구가 2명이 아니라 1명밖에 없죠. 그리고 맨 마지막 단어는 오른쪽 친구가 아예 1명도 없고 오른쪽 끝에서 왼쪽에 있는 친구는 오른쪽 친구가 2명이 아니라 1명이 있을 거예요. 이 경우는 이제 이렇게 코어 커런스 매트릭스가 이렇게 바꿔져요. 우리가 동시 발생 행렬을 생각하는 이유가 뭐였죠? 이 단어를 이렇게 벡터로 표현하기 위해서였어요. 예를 들면 u는 이런 벡터로 표현이 되고 say는 이제 이런 벡터로 표현이 되죠. 그리고 이렇게 그 u를 행도 생각해도 되지만은 칼럼을 생각해도 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동시 발생 행렬은 항상 대칭 행렬이기 때문에. 근데 앞에서 이미 그 단어들을 벡터로 표현하는 방법을 이미 봤었어요. 뭐냐면 몇 번째 등장하냐 그 id를 보고 그걸 id를 원합 벡터로 바꿨었죠. 근데 이 방식의 문제점이 뭐냐? 그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단어들의 벡터 대응하는 벡터들이 예를 들면 이제 u에 대응하는 벡터 그리고 i에 대응하는 벡터가 보면 전혀 이렇게 상관이 없어 보였어요. 근데 화소의 RGB 벡터 표현 같은 경우에는 만약 RGB 그 좌표 3차원 벡터가 그 좌표가 비슷하면 비슷한 색깔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앞에서 본 그 비색 같은 경우에 우리가 그 비색의 색깔을 몰라도 RGB 그 좌표만 보면 이게 대충 빨간 색깔의 계열이겠구나라고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새롭게 이제 동시 발생 행렬을 생각을 해서 좌표 표현을 새롭게 바꿨는데 그게 이제 이 존 포스의 이제 분포 가설을 따른 거였죠. 주변에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더 잘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친구들을 보고 주변 친구들을 카운팅을 해서 새로운 이렇게 벡터 표현을 얻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대하기를 의미가 가까운 단어들은 가급적이면 그 벡터가 뭔가 비슷하기를 바랄 거 아니에요. 물론 비슷하다는 거에 가장 그 정직한 방법은 뭐냐면 그냥 좌표가 거리가 굉장히 가깝다는 건데 그 좌표가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우리 뭘 잴 거냐면 그 비슷하다는 걸 측정하는 방식을 뭘 생각할 거냐면 코사인 유사도라는 걸 생각을 할 거예요. 이게 이제 코사인 유사도의 정의인데 두 벡터가 이렇게 있을 때
두 벡터에 내적한 거를 각각의 크기로 곱한 걸로 나눠줬어요. 이거를 이제 코사인 유사도라고 불러요. 왜 코사인이라는 말이 붙었겠어요? 우리가 이제 이 분모에 있는 이 크기를 이제 좌변으로 넘겨보세요. 그러면 고등학교 때 그 벡터화 시간에 배운 뭐 어떤 공식이세요? 두 벡터의 내적은 각각의 크기 곱하기 그 코사인 세타, 세타는 두 벡터의 사이각이죠. 이제 여기서 이제 모티베이션을 받아서 요거를 이제 그 코사인 유사도라고 부르겠어요. 이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에 의해서 이제 요 값은 항상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만 값을 취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코사인 세타라고 놓으려면 이게 마이너스 1과 1의 범위를 벗어나면 코사인이라고 이제 부를 수가 없는데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에 의해서 항상 마이너스 1과 1 값이 되는 거예요. 만약 값이 1이 나온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그 코사인 세타가 1이니까 완전히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우리가 그 의도하기를 이제 벡터 표현이 잘 됐으면 만약에 그 벡터가 그 두 단어의 의미가 비슷하면 대응하는 벡터가 가급적이면 같은 방향을 바라보길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밀러리티라는 게 사실 코사인 세타니까 값이 이제 1에 가까우면 이제 1보다 살짝 작으면 굉장히 비슷한 방향을 바라보겠죠. 만약에 마이너스 1에 가까운 값이면 정반대 방향을 비슷하게 바라볼 거예요.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이제 잠깐 이제 좀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운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은 사실 이제 그 스탠다드한 표현은 아니에요. 고등학교 때 배운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은 제곱이 x1 제곱 더하기 x2 제곱 곱하기 y1 제곱 더하기 y2 제곱. 이걸 이제 이게 고등학교 때 배운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의 표현이죠. 그리고 이건 이제 교과서에 나왔을 거고 아마 교과서에는 없을 것 같은데 뭐 문제집 같은 데는 이 3변수 버전짜리도 나와요. 3의 제곱, y1 제곱 더하기 y2의 제곱 더하기 y3의 제곱 이렇게 나오죠. 고등학교 때 이제 요런 표현을 배웠는데 사실 이제 똑같은 말은 이렇게 양변에다 이제 루트를 씌워보면 왼쪽은 이제 절대값으로 바뀌고 루트를 씌워보면 오른쪽은 벡터의 크기 또 벡터의 크기 이렇게 써지죠. 사실 요게 더 스탠다드하게 쓰는 표현 방식인데 요거 이제 의미를 부여해 볼게요. 이제 그 벡터를 써서 이제 의미를 부여를 해보면 요거는 뭐냐면은 두 벡터를 내적한 거죠. 그러면 그 굉장히 이 증명이 굉장히 명확해져요. 뭐냐면 우리가 두 벡터의 내적은 뭐예요? 각각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죠. 여기 절대값이 있으니까 여기 세타 이렇게 절대값 붙죠.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으니까 절대값을 씌우면은 0과 1 사이에 있을 거예요. 0과 1 사이에 있으니까 이 부분은 이제 이게 1을 못 넘으니까 이 부분이 이제 1을 못 넘죠. 이렇게 있으니까 요거보다 작거나 같다. 증명이 아주 쉽죠. 그 벡터에서 배운 그 내적을 쓰면 요것도 똑같이 증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변수가 이제 2개짜리, 3개짜리 냈으면 이제 4개짜리, 5개짜리 이걸 다 그 성립하기를 기대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경우는 이제 그 공간이 4차원 이상이 돼요. 여기 보면 각도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각도라는 건 이제 기하적인 개념이잖아요. 우리가 2차원이나 3차원은 기하적인 증명을 할 수가 있지만 이제 4차원 이상이 되면 기하적인 증명을 할 수가 없거든요. 뭐가 이게 대수적인 증명이나 아니면 뭐 해석적인 증명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일반적으로 그 변수가 여러 개가 돼도 성립을 해요. 변수가 여러 개가 돼도 성립을 하고 이거를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라고 하고 그 증명을 이제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각도 개념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4차원 이상의 공간이기 때문에 그 증명은 굉장히 트리키해요. 그 증명이 사실 쫓아가는 거는
어렵지가 않은데, 시작 자체가 뭐랄까, 이게 굉장히 뜬금없어요. 첫 줄 자체가 굉장히 뜬금없이 시작을 해가지고, 사실 그 증명을 자기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지 않으면, 그냥 맨바닥에서 그 증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수업 시간에 코시-슈발츠 부등식을 증명을 할 때는 항상 예습하고 들어가요. 제가 그냥 그 백지 상태에서 저도 증명을 못해요. 예, 증명이 굉장히 트리키합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적으로 이게 항상 성립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 분모에 있는 게 분자에 있는 거에 절대값보다 항상 분모가 크거나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이제 절대값을 씌우면 이제 1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절대값을 벗기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다. 이게 이제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에요. 코사인 유사도를 측정하는 그 코드를 볼게요. 함수를 정의하기를 코사인 시밀러리티라고 정의를 할 텐데, 인수는 이제 벡터가 이제 두 개가 나오겠죠. 요거는 이제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이 EPS는 입실론이에요. 벡터 x가 주어졌을 때 얘를 뭘 해주냐면은 numPy sum x 이게 스타가 두 개 있으면은 이제 그 승이죠. 스타가 두 개 있고 2니까 각 좌표들을 다 제곱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벡터 x가 있으면 그 좌표들이 여러 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좌표들에다 다 제곱을 해주고 numPy sum 몽땅 다 더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벡터 x의 크기를 뜻하죠. 여기 이제 그 루트까지 씌워졌으니까. 그래서 벡터 x를 x의 크기로 나눠줘라라는 거예요. 그걸 nx라고 놓겠다. 이 n은 아마 노멀라이즈를 뜻의 첫자일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에서 벡터의 사이즈를 강제로 1로 만들어주는 작업,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크기로 나눠주는 작업을 이제 노멀라이즈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y도 마찬가지로 그 크기로 나눠줘서 노멀라이즈를 해서 ny라고 나자. 그 다음에 이 노멀라이즈한 두 벡터를 곱해주라는 거죠. 이게 이제 사실 코사인 유사도인데 왜 그렇게 되느냐? 이 수식을 보시면 두 개 내적한 거를 갖다가 크기로 이렇게 나눠줬잖아요. 예, 이거랑 요거랑 정확하죠. 얘 두 개를 내적해주면 x하고 y하고 내적하고 그리고 나눠주기를 x의 크기 곱하기 y의 크기가 되는 거죠. 여기 EPS, 그러니까 입실론은 왜 더해주냐면, 이 보면 이 10-8승인데 이제 굉장히 작은 숫자죠. 우리가 작년에도 이제 봤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이 크기가 0이 될 수도 있잖아요. 크기가 0이 돼 버리면은 이게 에러가 날 거예요. 0으로 나눠주는 거니까. 그래서 뭐 이제 그 프랙티컬하게는 큰 의미는 없지만 이제 뭐 에러를 방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작은 숫자 10에 마이너스 8승을 더해줘서 이제 에러를 방지를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게 짤방 같은 거죠. 우리 얘에서 코사인 유사도를 측정을 해볼게요. 측정 대상이 되는 단어는 u하고 이 등장하는 단어들 중에서 가장 의미가 비슷한 요 i의 코사인 유사도를 측정을 해볼게요. 다시 말해서 u에 대응하는 요 벡터랑 i에 대응하는 요 벡터를 이제 전부 이제 7차원 공간상에 놓여 있는 벡터일 텐데 두 벡터의 사이각의 코사인 값을 구해보겠다는 거예요. 먼저 동시 발생 행렬을 만들어서 C라고 놓고 C를 보죠. 그러면 U는 요 첫 번째 행에 해당이 되겠죠. 이제 우리 교과서에 나온 대로 이제 직접 써보면은 word to id. 그러니까 그 word to id는 이제 딕셔너리죠. 딕셔너리인데 키가 U라고 하면은 value는 이제 0이 되겠죠. 다시 말해서 이 동시 발생 행렬의 이 0번째 행을 우리가 C0라고 놓겠다는 얘기예요. C0. 그러면 여기 나오죠. 그 다음에 i에 대응하는 거는 C1이라고 놓을게요. C1은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you say goodbye and i니까 요거예요. 요거죠. 그리고 둘 사이에 이제 코사인 유사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일단 함수를 알려주고 그리고 C0와 C1 사이에 코사인 유사도를 측정을 하면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어떻게 값이 이제 1에 굉장히 이렇게 그 근사한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의미가 상당히 비슷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맨 처음에 들여다봤던 그 몇 번째
몇 번째 처음으로 등장하냐라는 해서 그 인덱스를 갖다가 원합 벡터로 바꾼 거에 비해서 그래서 의미가 다 더 잘 녹아 있다라는 거죠. 이게 본질적으로 이제 그렇게 되는 그 이유가 여기 보면 U나 I 같은 경우에 보면 이 say가 친구잖아요. 그러니까 say의 주어가 될 수 있는 게 생각해 보면 U나 I잖아요. U나 I이기 때문에 이렇게 1, 1 같기 때문에 이 각도 차이가 굉장히 이제 작아지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물어보는 단어에 대해서 그 코사인 유사도가 가장 높은 순으로 이렇게 출력해 주는 함수를 볼게요. 함수 이름은 most similar고요. 역시 util.py 파일 안에 있습니다. 입력 인수는 쿼리, 그러니까 그 물어보는 단어가 일단 있어야 될 때고요. word to id하고 id to word는 우리가 이미 앞에 봤죠. 다시 말해서 word to id는 이제 단어를 이제 인덱스로 바꿔주는 거고 몇 번째 처음 등장했느냐, 그리고 id to word는 이제 그걸 거꾸로 가는 거죠. 데이터 타입은 이제 딕셔너리인데 이건 진짜 말 그대로 딕셔너리 사전이에요. 그 비유를 하자면은 이제 이거는 영한 사전이라고 하면 이거는 한영 사전에 대응이 되겠죠. 워드 매트릭스는 우리는 이제 동시 발생 행렬을 넣을 테고 탑은 5. 그러니까 물어보는 단어에 대해서 코사인 유사도가 그 높은 거를 이제 딱 5개까지만 끊어서 보여주라는 얘기예요. 첫 번째 문장을 보면은 if query not in word to id.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물어보는 단어가 word to id라는 그 사전에 없으면은 다음을 출력하라는 거죠. %s, s는 이제 스트링이고 이 물어보는 단어를 여기 %s에다 이제 대입을 해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지금 그 코퍼스는 you say goodbye and I say hello인데 예를 들면 he를 물어봤다 이러면은 쿼리를 he로 잡으면은 he가 이 코퍼스 안에 없었기 때문에 he를 찾을 수 없습니다라고 이제 출력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요거는 이 뭐 n이라고 나오는데 예를 들어 볼게요. print a 라고 하면 이렇게 a가 출력이 되는데 만약 앞에다가 이렇게 n 이렇게 붙여주면 똑같은 a인데 여기 보면 이게 한 줄이 비어 있죠. 그래서 요 n은 이 한 줄 띄워주고 여기 등장하는 요거를 출력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쿼리 id는 word to id, 이게 사전이죠. 사전에다가 우리가 물어보고 싶은 단어를 넣어요. 그러면 그 사전에서는 그 해당하는 그 인덱스를 이제 알려주겠죠. 이제 이걸 이제 쿼리 id라고 놓을 테고, 그 다음에는 쿼리 벡터라는 거는 워드 매트릭스예요. 그러니까 동시 발생 행렬에다가 쿼리 id, 그러니까 방금 전에 쿼리 id, 예를 u라고 하면 이 사전은 0이라고 알려줄 거 아니에요. 그럼 0을 대입하면은 동시 발생 행렬의 0번째 행.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동시 발생 행렬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그 단어들을 이제 벡터로 표현을 했잖아요. 그 대응하는 벡터가 쿼리 벡터가 될 거예요. 버킷블루의 사이즈는 이게 지금 사전이래요. 사전의 길이가 결국에는 뭐가 되겠어요? 그 총 포함하고 있는 단어의 수가 곧 사전의 길이가 랭스가 되겠죠. 그다음에 시밀러리티는 일단 버캐뷸러리 사이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상황 같은 경우는 그 어휘수가 전부 7개인데 7차원 벡터를 만드는데 다 0을 채워 넣으라는 얘기죠. 역시 그 뒤에 뭔가 이 제로를 이제 바꿔치기를 하겠죠. 다음에 보통 포문이 나오죠. 어떻게 바꿔치는가 하는 거를. 버캐뷸러리 사이즈, 그러니까 레인지가 0, 1, 3, 4, 5, 6을 차례대로 이렇게 i가 이제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밀러리티, 이 벡터는 지금 그 7차원 벡터인데 여기서 이제 차례대로 0번째, 첫 번째, 두 번째를 각각 바꿔주는데 i가 예를 들면 0일 경우에는 워드 매트릭스 i, 그러니까 u에 해당하는 그 벡터랑 그 쿼리 벡터, 우리가 물어보는 벡터 사이에 코사인 시밀러리티, 그러니까 코사인 유사도를 측정을 해서 원래 시밀러리티 벡터, 치천 벡터가 다 0으로 채워져 있는데 그 0번째에다가 그 코사인 유사도를 바꿔치기를 하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i가 1일 경우에는 워드 매트릭스 1은 say에 그 해당하는 벡터가 되겠죠. 그리고 그 물어보는 벡터의 또 코사인 유사도를 측정해서 이제 시밀러리티 첫 번째가 0이었는데 역시 코사인 유사도로 바꿔치기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결국에는 이제 포문을 다 돌리고 나면 이 시밀러리티 벡터는 다 제로였던 게 결국엔 다 코사인 유사도로 다 채워질 거예요. 카운트 제로라고 했는데 뭐 아마 이제 그 다음에 또 카운트를 계속 올리겠죠. 이제 그 다음에 역시 포문이 나왔어요. 여기 뭐 아그 소트라는 게 나오는데
요거 아마 처음 보실 텐데, 교과서에 있는 예제를 한번 볼게요. x를 벡터로 잡는데 100, 마이너스 20, 2라고 잡을게요. x가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x에다가 이제 아그 소트를 하면 이렇게 나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오름차순으로 하는 거예요. 오름차순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게 오름차순이 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0이 가장 작고, 그 다음에 2가 더 크고, 그 다음에 100이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오름차순으로 생각을 하면 해당하는 인덱스가 첫 번째, 두 번째, 0번째예요. 첫 번째, 두 번째, 0번째. 그럼 오름차순을 생각을 하면, 그러면 내림차순은 어떻게 하느냐? 이걸 굉장히 간단한 트릭을 써서 할 수가 있는데, 여기다 마이너스만 붙여주면 돼요. 마이너스만 붙여주면은 100, 마이너스 20, 2가 마이너스 100, 20, 마이너스 2가 되면서 이 순서가 완전히 이게 뒤집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 100,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20 이렇게 내림차순으로 이렇게 정렬이 됩니다. 그 인덱스를 이제 나타내는 거죠. 내림차순으로 했을 때 그 인덱스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 포문을 보시면 이제 시뮬레이티 벡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물어보는 커리 벡터랑 다 코사인 유사도를 측정을 해가지고 이제 코퍼스에 등장하는 단어들을 일일이 하나하나 다 측정을 해가지고 그냥 아그소트를 하면은 이제 오름차순이 될 텐데, 여기 방금 전에 봤던 트릭대로 마이너스 1을 곱해가지고 아그소트를 했기 때문에 이제 내림차순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예요? 시뮬레이티 벡터를 갖다가 이제 내림차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유사도가 가장 높은 거서부터 차곡차곡 이렇게 내려가겠다는 거죠. 이제 그거의 값이 아니라, 주의할 점은 값이 아니라 이제 인덱스를 생각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i라고 놓겠다는 거죠. 그러면 처음에 등장하는 코사인 유사도가 가장 높은 건 뭐겠어요? 우리가 만약에 u를 물어봤으면 you say goodbye and I say hello 중에서 가장 유사도가 높은 거는 좀 치사하지만 u예요. 그죠? u죠? 유사도가 얼마냐면 1이겠죠. 그냥 완전히 u는 동일한 벡터일 테니까 사이각이 0이 돼가지고 코사인 유사도가 이제 1이 되겠죠. 근데 그거는 사실은 쓸모없는 얘기죠. u랑 가장 코사인 유사도가 높은 거를 물어봤을 때는 u는 일단 제외하고 생각하는 거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 얘기가 이제 그 얘기입니다. 만일에 이 i에 해당하는 단어하고 물어보는 단어하고 같으면 이제 if 문 다음에 이렇게 컨티뉴가 있으면 이 다음에 있는 문장이 그냥 무시가 돼요. 패스가 되는 거예요. 그냥 무시를 해버리고, 아마 제일 높은 거는 u를 물어봤으면 u겠죠. 그 다음에 코사인 유사도가 높은 그 단어가 있을 거고, 그거에 인덱스가 있을 거예요. 시뮬레이티 벡터에 그 인덱스가 있을 텐데, 그 i에 대해서 그건 이제 다르겠죠. 그 경우에 대해서 이 i를 다시 이 한형사전으로 바꿔서 i에 이제 단어를 바꿔주고, 그거에 코사인 유사도 이제 두 값을 갖다가 여기 각각 이 %s, s는 스트링이라고 그랬죠. 땡땡 하고서는 이렇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단어 그리고 코사인 유사도 이런 식으로. 그리고 카운트는 원래 0이었는데 하나를 더 올려요. 그래가지고 이걸 계속 포문이가 계속 반복을 시키다가 카운트가 계속 이렇게 올라갈 텐데, 카운트가 우리가 탑을 뭐라고 놨냐면은 디폴트 값이 5였잖아요. 5를 이제 넘거나 5를 이제 크거나 같으면 그러면 이제 끝나라는 거예요. 여기 그럼 실제 실행을 해볼게요. from common 폴더에서 util.py, 여태까지 계속 들여다본 파일이죠. 거기서 전처리하는 함수, 동시 발생 행렬 만드는 함수, 그리고 코사인 유사도를 이제 가장 큰 값부터 차례대로 이제 출력하라는 함수, 요걸 불러오고, 텍스트는 you say goodbye and I say hello고, 이 텍스트를 전처리를 해서 이제 코퍼스, 이게 인덱스로 이루어진 벡터고, 그리고 단어를 인덱스로 바꿔주고, 이 인덱스를 단어로 바꿔주는 사전이죠. 영한사전, 한형사전 같은 거예요. 그리고 버케블러리 사이즈는 이제 요 사전의 길이니까 총 이제 어휘 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코퍼스 넣고 이제 버케블러리 사이즈 가지고 이제 행렬의 사이즈를 이제 결정을 해서 동시 발생 행렬을 만들고, 이제 그걸 C라고 놓고, 그리고 이제 방금 전에 본 모스 시밀러 함수에다가 이제 쿼리 물어보는 걸 이제 U를 물어보고, U랑 가장 가까운 단어가 뭐냐, 그러니까 코사인 유사도가 가장 높은 거를 차례대로 탑5 5개로
값까지만 출력을 하라는 얘기예요. 실제 출력을 해보면 이렇게 나와요. 굿바이가 제일 높고요. 코사인 유사도가 뭐 이렇게 나오고, 뭐 거의 비슷한데, 그 다음에 뭐 i가 나오고, 그 다음에 헬로우가 나오고, say하고 end는 0이 나왔어요. 근데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u하고 가장 가까운 의미를 지니는 단어는 i잖아요. i니까 u하고 i가 가장 같은 방향을 바라봐서, 그래서 코사인 유사도가 가장 높기를 바라는데, 뭐 셋 다 사실 거의 비슷한 값이긴 한데, 뭐 굿바이나 헬로우나 거의 i 값이 지금 비슷비슷했잖아요. 사실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사실 코퍼스가 우리가 토익 example를 했기 때문에, 이거 사실 코퍼스라고 부르기도 민망할 정도로 이게 너무 짧은 문장이죠. 그래서 말뭉치가 사실 굉장히 커지면, 그러면은 훨씬 더 이게 정교한 값이 나와요. 코사인 유사도가.